아무튼 경제 코너입니다. 김원장 경제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도 잠깐 정리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이 민생 회복 지원금을 확정했죠.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합친 그런 구조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상위 10%는 15만 원을 주고 나머지 국민 90%는 25만 원. 그러니까 4인 가족은 100만 원 받고요.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 중에서 두 번째 단계 그분들은 1인당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우리 국민 중에 기초수급자 한 250만 명 됩니다. 예. 5%죠. 5%. 5% 국민들에게는 5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일 정부가 이제 추경안 내면 다음 달 초라도 국회가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제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신청해야 되고, 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앱을 다운받아도 되고, 그냥 이것저것 귀찮으면 주민센터 가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5만 원을 전부 줍니다. 전 국민에게 다 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0%만 빼고, 나머지 10만 원을 다 주면 전 국민 25만 원씩 받은 거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분들은 30만 원, 40만 원 더 줘서 40만 원, 50만 원을 채워드리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뭐 국회 통과되고 뭐 신청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10%를 위에서부터 이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구분하는데 이게 항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가입자는 부동산 이런 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부동산을 몇 퍼센트 할 것이냐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융소득은 얼마 이상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건 현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소비 쿠폰으로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지역 상품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선불카드, 신용카드, 내가 만약에 그 신청하면서 나는 그냥 신용카드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신용카드에 넣어줍니다. 예. 네, 대신에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역 화폐로 하면 10% 뭐 많은 데는 몇 프로씩 할인을 받으니까. 그렇죠. 많이들 지역사랑 상품권 하실 것 같고, 또 카드사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2, 3일 안에 코로나 때 오면 충전이 됐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카드사들은 그 돈 합치면 얼마예요. 이제 10조 원이 넘으니까 카드사들은 그 돈 가급적 자기들 카드에 쓰도록 그렇죠. 굉장히 쉽게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전되고 자동으로 쓰면 잔액 문자가 바로 온다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IT 인프라가 있으니까 이런 정책은 유럽은 뭐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추경에는 이런 소비 쿠폰 말고 할인 쿠폰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건 별거입니다. 별개고 778억 정도 투입해서 할인 쿠폰 780만 장을 숙박에 50만 장, 1박당 한 2, 3만 원씩 할인해주고 영화 보면 6천 원 할인이니까 이제 만 원 안팎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젊은 분들이 많은 이게 한 450만 장, 또 스포츠 시설에 한 70만 장 정도 또 할인 쿠폰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 경기가 지금 워낙 무겁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 경기 진작하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이번 추경 전체 규모는 얼마나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로 두 달 전에 1차 13조 추경을 했고 이번에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하면 공교롭게 또 13조가 듭니다. 그리고 한 7조 원 정도는 다른 데 쓴다 그래서 20조 원 정도를 추경할 걸로 예상했는데 정부가 올해 생각보다 세금이 덜 거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조는 쓸 일이 더 있어요. 그다음에 10조 원은 세금이 덜 거쳐요. 그래서 30조 원을 감액 경정인데요. 이제 추경이 아니죠. 예. 감액 경정을 10조 원을 해서 모두 30조 원을 추가로 빚을 낼게요.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 우리 정부 예산이 670조인데 700조가 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올해 지금 6월이니까 올해 6월인데 벌써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그러니까 나라 빚이 벌써 110조 올해만 110조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지난 정부에 90조가 이미 늘어났고 이번 정부 시작하자마자 20조가 또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번 추경의 효과는 어떻게 기대가 됩니까? 뭐 다들 아시고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1분기에 마이너스 0.2% 뭐 충격적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기가 무거워지고 있고, 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여쭤보면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너무 힘들다. 두 번째는
정말로 힘들다. 두 가지로 나온다고. 예, 예. 얼마 전에 한국은행 통계 며칠 전에 나온 거 보니까 지난해 우리나라가 처분 가능 소득이 1,300조였는데 우리 국민이 가계 금융부채가 아시다시피 2,370조입니다. 어이고. 그러니까 진짜 뭐 중산층이라도 그나마 아껴서 돈을 쓴다는 게 신기할 정도고 소비 여력이 말라가고 있고, 네.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 0.2지만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0.8% 성장한다고 예측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0.8% 성장했거든요. 네. 그리고 IMF 말고 그다음에 코로나 말고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은 지난 30년 동안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실제 은행 연체율 빠르게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NPL이라 그러죠. 그 부실채권 은행이 떼인 돈 비율, NPL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돈을 못 갚기 시작한 겁니다. 네. 네, 뭐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게 소상공인들 오래된 빚 탕감도 포함돼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개인이 한 110만 명, 네,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그러니까 자영업자죠 한 10만 명 해서 123만 명이 대상이고요. 개인은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채무. 그러니까 계속 못 갚고 있는 돈. 네. 요거는 만약에 재산이 없으면 전액 탕감해 주기로 했고 소상공인은 코로나 때부터 그러니까 5년 전부터 계속 못 갚고 연체하고 정부가 채무를 유예해 주고 있었는데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었는데 요건 1억 이하 빚. 요거는 정부가 90%까지 탕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 주는 돈이 116조니까 이제 얼핏 들으면 우와 그러면 정부가 116조 원을 갚아주나 16조니까요. 16조 원을 갚아주나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정부가 16조 원이 어디 있어요. 예. 이 캠코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저축은행이나 이런 은행들 가가지고 그 돈 어차피 못 갚을 채권이니까 우리한테 뭐 5%라도 받고 파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뭐 홍길동 씨가 갖고 있는 그 못 갚고 있는 부실채권을 그 배드뱅크가 10% 100만 원에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은행들은 그거 100만 원에 왜 파냐면 어차피 이거 돈 떼일 가능성이 있지. 이 사람이 뭐 6년 7년 못 갚고 있으니까 10%라도 받자는 거죠. 10%라도 받자고 하고 그걸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는 한 여기 개인에게만 한 7천억 정도 그다음에 소상공인 탕감에 한 4천억 정도만 들어가서 싸게 부실채권을 갖고 온 다음에 그 사람의 채무 정도를 보면서 당신 그동안 이거 정말 못 갚겠구나. 정말 힘들거나 뭐 장애가 있거나 예. 그러면 완전히 탕감해주고 좀 갚을만 하면 20년 상환으로 그렇죠. 아주 저리로 조금씩이라도 갚으세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네. 여기 이제 그러면 정부 돈이 1조 1천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중에 한 5천억 원 정도는 은행들이 기부한 돈으로 하기로 했는데 뭐 사실은 은행들이 워낙 요즘 예대 마진이 높아가지고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어흥해가지고 이제 은행들이 한 5천억 내놓을 것 같아요. 네. 늘 그렇게 하는데 뭐 좋은 관행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실제 정부 돈 들어가는 건 한 6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탕감해주면 그동안 꾸준히 돈을 갚아온 사람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이 있죠.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서민들이 넉넉해서 빚 갚아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들 뭐 허리띠 졸라매서 갚는 거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신용을 회복해야 그 주장은 사실 감정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거지 경제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신용을 해서 다시 대출도 받고 가게도 차리고 어디 일자리도 얻고 신용카드도 만들고 소비를 해야 그래야 시장 경제는 경제적으로 보면 이분들을 살려놔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신용자가 570만이고 신용유의자 옛날 신용불량자라고 했죠. 이도저도 뭐 은행 거래도 안 되고 신용카드도 안 나오고 있는데 50만 명이 넘습니다. 57만 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서는 이렇게 한번 넘어진 사람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계속 넘어져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 이렇게 세워서 자꾸 투자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링으로 다시 끌어올려야 그렇죠. 그분들이 다음에 내일 내 가게라도 한번 와서 소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신청하면 탕감해 주는 거 아니냐. 지난 정부에서도 30조 목표로 배드뱅크 만들었는데 4년간 심사한 게 5조 원이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신청한다고 절대 다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앞으로 또 부채 탕감을 노리고 일부러 빚을 안 갚을 거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사실상 어렵죠.
뭐 어떻게 찾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연체를 5년, 7년 가져간다. 이자가 계속 늘어날 거고 상당히 부담이 될 거고 저축은행이나 카드사가 이런 거 추심 뭐 그냥 게임입니까 하시다시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1년 넘어가면 거의 활동이 안 될 텐데 그러니까요. 주머니에서 항상 현금 갖고 다녀야 되고 근데 여유가 있는데 일부러 빚을 내서 일부러 안 갚는다. 그 탕감을 기다리면서 그거는 사실 그것도 7년 이상. 네, 그거는 어려운 일이죠. 예. 네, 어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김원장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들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 최창렬 교수 뜬 인물. 조은석 내란 특검을 좀 예. 보았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이번 주에 상당히 그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18일 날 이제 다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또 추가 기소도 했어요. 추가 기소. 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증거 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 기소하고 또 보석 취소 요구하고 말이죠. 또 영장 발부 요청했는데 하여튼 이런 이 전반적인 내란 특검이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주에 상당히 조명받은 그렇죠. 인물이다. 네, 맞아요. 말씀드립니다. 네. 최준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이재명 대통령을 초반에 뒷받침할 당의 사령탑 놓고 경쟁하고 있는 정청래, 박찬대 두 사람이 상당히 언론에 많이 좀 거론되고 있고 앞으로도 거론되고 가능성이 높다. 예. 때 아닌 수박 논란이 또 뭐 뜨겁게 달아오는데 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라에 따라서 상당히 저는 민주당이 내부가 최근 3년 동안 겪었던 그 이상으로 상당히 어떤 내부의 어떤 변화가 예.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워낙 둘 다 친명계고 또 비중 있는 매우 젊어요, 근데 또. 네, 젊은 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동안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네. 민주당 내에 상당히 변화가 잘못하면 분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좀 새로운 어떤 바람이 좀 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의원이 4선이고 박찬대 의원은 3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에 5선들도 여럿 있거든요. 네. 근데 왜 당대표 욕심이 없나요? 근데 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워낙 그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해왔고 정청래 지금 전 이제 상위위원장입니다만 정청래 의원도 아주 친명의 강성의 대표였잖아요.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선수와 관계없이 이 정청래 이제 박찬대 이 두 사람이 대표 선거에 떠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선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이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원조 친명계 그죠. 좌장인 정성호 의원 같은 사람 5선이잖아요. 근데 정성호 의원은 아직 강성 이미지는 또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건데 글쎄요. 당내 상황은 어쨌든 간에 강성 인물을 좀 이게 선호하는 그런 이 하긴 기류가 강한 것 같아요. 권리당원 투표가 또 많이 반영되고 55%나 반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두 사람이 각광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호위무사와 아바타 대결 이겁니다. 지난 2, 3년 동안 보면은 뭐 정청래 의원보다 더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사람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수박 논란은 뭐예요? 수박 논란이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고. 이게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정청래 의원이 과거에 했던 말들이 좀 소환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재명 예. 지사 시절에 이재명 지사를 아주 강하게 비판한 거. 이게 이제 소환되면서
사실상 이게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그 권력 욕구 아니냐, 차기 노리는 거 아니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권리당원들의 생각은 단순히 강성 인물을 고르는 게 아니고 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수박 논란의 가장 대표 주자가 정청래 의원이었거든요. 상대방 이제 그 제거할 때 썼던 그 수단이 수박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자신이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온 이런 형국이 되고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 근데 최근에 사실 뭐 박찬대 의원이 사실은 뭐 거의 복심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사실 이재명 대통령하고 깊이 이렇게 케미를 맞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과거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거리고 있다가 언제부턴가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바로 지난번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 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뭔가 두말 할 것도 없이 뭐 최측근인데 2023년 9월달 사건도 소환이 들어오니까 사실 정치인으로서 잘 웃잖아요, 사실. 근데 이재명 당시 이 대표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그때도 이제 전해철 의원은 이제 비명계 의원가 나오면서 웃으면서 찍혔어요. 예. 요게 이제 이 왕수박 아니냐.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때 이제 이 강경 친명 지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전해철로 가깝게 서로 케미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서로 통한 거 아니냐, 내통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정청은 아니다. 이미 투표하기 전에 전해철한테 반대해. 다른 말하자면 이재명을 보호해 주는 협조 요청을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질 없는 논란인데. 알겠습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 최창렬 교수. 네, 지금 아까 김영현 전 장관을 좀 꼽았어요. 김영현 전 장관이 저기 이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의 이제 추가 기소 이런 것들에 대해 반발하면서 이의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게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현 전 장관은 어쨌든 자신의 이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게 이의 신청이라는 게 지난번 이제 탄핵 국면 때도 많이 있었어요. 다 기각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또 기각되고 김영현 전 장관은 아마 다시 추가 기소되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뭐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진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진 원장 금주의 진인물. 일단 해외에서는 미국 폭격 맞고 완전히 지금 몰락일보 직전에 가고 있는 이란 최고제자 알리 하메네이 암살 본인 대비해서 지금 후계자 3명까지 지명했네요. 국내에서는 대선 폭격 맞고 벼랑 끝에서 떨어졌지만 나무에서 매달린 상태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국민힘 의원들을 집단으로다가 지는 사람들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그 조금 아까 그 김용현 전 장관 그러면 조은석 특검 뭐 얘기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국 뭐 김용현 전 장관 보석 시켜준다는데도 뭐 다른 사람들 못 만나게 하는 보석 난 싫다. 구속 만개되면 자동으로 풀려난다. 네. 그러니까 그 조은석 특검이 바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제 바로 또 받게 들어가야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추가 구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죠. 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이른바 인신구금은 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곧 추가 기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시켜라라고 네. 지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비화폰 뭐 내용은 없지만 내역이 나온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추가 그 기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세요. 이 지난번에 그 지기현 판사 얘기 계속 했던 거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권 포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됐던 거였는데 다른 사람 다 구속됐다 이제 이 구속기한이 만료되면서 풀려났던 거고 풀려나오고 있는 거고 말이에요. 풀릴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사령관들 다 이제 있는데 윤 전 대통령만 석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 사람들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고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좀 기소된 사람이에요. 피고인이고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 검찰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검이 그런 말도 나올 정도예요 지금. 이 뭔가 봐주려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거 내란 특검이 이 수사가 가장 기본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3개 특검이 전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돼 있어요. 맞아요. 예, 해병대 특검도 해병 특검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구속 안 하기 어렵지 않을까. 함부로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특검이 아마 추가해서 해 나갈 겁니다 아마.
예. 저도 뭐 거의 동의합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제일 속도를 좀 내는 그렇죠. 것 같은데. 빠른 거죠, 속도가. 좀 때마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자꾸 지금 한물 좀 가라앉았던 어떤 계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국민들의 공분을 다시 막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서들 사이에서도 추가로 여러 가지 지금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면 원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 새롭게 시작할 뿐만 아니라 다시 재구속 영장이 아마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는 검찰 경찰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뭐그 체포영장 뭐 이런 거 신청 안 했다라고 뭐 100번 뭐 이해해도 할 수 있겠죠. 예. 이제는 특검까지 지명돼서 전부 다 이 팀 구성에 이르는 한 네. 내란 특검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신 구금이에요. 아 그럼요. 그래야지 이제 그럼요. 입을 맞추지 않고 증거 인멸 같은 게 안 될 수가 있기 물론 때문에 이거는 빨리 해야 될 겁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야 아직 기소된 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김건희 특검이 따로 또 따로 결정을 있으니까요. 하니까 네. 그 팀에서 절차를 밟아서 인신구금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신구금은 빨리 서둘러야죠. 빨리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예. 내란 특검에서 빨리 알겠습니다. 서둘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점 정치권에서 제일 뜨거운 쟁점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 낙마 정도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낙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상당한 비판의 소진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거를 이유로 낙마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 이유가 이게 2, 3일 전부터 좀 기류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일단 자금의 출처는 밝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해왔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답 해명이 되든 안 되든 출처를 밝히긴 밝혔어요. 예. 네, 출판 기념회 2번 열었고 경조사.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한 비판의 소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일단 이 자금의 출처가 대충 맞아지는 것 같긴 해요. 단지 이제 그 아들 뭐 저기 인턴 관련도 그렇고 본인의 이제 뭐 칭화대 석사 취득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낙마시킬 명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현 정부가 말이죠. 네. 야당은 당연히 이제 비판하고 공격할 거고 민심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 결정적으로 24일 날 25일 날 이제 청문회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갤럽 조사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청문회 관련돼서 인사 국회에서 인준하기 전에 그때 청문회 결과를 보고 민심의 여론과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출처를 일단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낙마할 명분 없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생겼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해 나온 의혹이 낙마를 시킬 만큼 큰 거냐 적으냐 뭐 이걸 그러니까요. 여쭤본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예. 핵심이고 근데 일단 총무적으로 이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요. 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달라요. 할 수 없이 과거 전직 총리하고 비교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선 총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솔직히 미안한 말씀인데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한덕수 전 총리하고 비교만 해놓고 본다면 당시에 뭐 고액 자문료, 이해충돌, 정관예우, 배우자 그림, 저 주미대사 시절에 관제에서 하고 그다음 4번 참석하고 20억 받았던 수수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관련 회사에서 무슨 시세 차익으로 뭐 10억 받은 것들 액수를 보면요. 솔직히 어마무시합니다. 예, 예. 우리 국민들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사실. 이 비교하면 일단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정도는 별건 아닌데 다만 김민석만 놓고 본다면 솔직히 여전히 좀 석연치 않은 점도 있고 문제도 좀 있고 이 부분에서 소명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의 기준이 아직까지 명확치 않다. 현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대로 간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보면. 예. 다만 이제 이때 그렇게 가더라도 중요한 건 문제는 여론인데 여론. 근데 여론이 보니까 6월 10일, 12일자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네요. 처음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지표가 되니까 그때 적합하다라는 게 당시에 49%가 나왔고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23%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더블 이상으로 이제 적합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근데 그것도 벌써 한 열흘 전이니까. 열흘 전 이러면 그거를 전반적으로 드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가 새로 폭로가 됐거든요. 우리 최 원장님이 든 그 한국갤럽의 기간이 10일에서 12일이었어요. 예. 지난주 수목금이었기 때문에 화수목이라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뭐 기준이 별로 크게 되지 않을 것 같긴 그건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인사청문회 후를 후에 봐야 봐야죠. 돼. 24, 25일 끝나고
27일 날 갤럽이 여기 나올 거거든요. 그때가 결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논리는 이런 것 같아요.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로 현금을 뭐 받아서 그거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 빼뜨렸으니 공직자 재산 신고법의 위반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런데 그동안 정치인들이 관행적으로 맞아.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현금을 빼다 쓰지 않았느냐, 두고 쓰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관행을 봤을 때 법 위반인 건 뭐 솔직히 잘못됐고 뭐 반성하지만 총리 낙마까지는 전혀 아니다라는 논리로 그 버티고 논리예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걸 낙마시키면 계속 아마 다른 후보자는 더 그렇죠.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이제 끝까지 낙마는 안 시킬 것 같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단지 민주당의 태도는요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 이건 맞지 않습니다. 출판기념회를 하면 다 뭐 정치는 그런 거 아니야. 어제도 어떤 그 분이 그런 얘기하던데 그 뭐 출판기념회는 인력 들어오면 기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정치라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상한 게 잘못된 거였어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거. 그럼 앞으로 이런 거 좀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같은 얘기라도. 예. 이거 당연하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정치 바꾸겠다는 거야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저 그런 태도 곤란하다 민주당에. 예. 근데 역대 새로운 정부가 바뀌어서 첫 총리가 원만하게 인준이 통과된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한덕수만 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첫 청문회 첫날 무산되고 또 와해되고 하다가 이제 선심망국대 됐고 전에 이제 낙마한 사람도 많고 합니다만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역시 협치의 첫 대상이거든요. 사실은 뭐 국민힘 입장에서 뭐 무조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무조건 또 국민힘 집권 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게 막을 수밖에 뭐 밀어붙일 수가 없고 막을 수 그러니까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또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오찬 회동이 이제 여야 원내대표를 네. 다 불러 지금 아마 진행 중일 거예요. 아니면 네. 뭐 조금 전 끝났구나. 끝났든지. 예. 뭐 이럴 때 아마도 과거 거기서 무슨 얘기 나올지도 거의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한 겁니다만. 그래서 보통 나오는 얘기는 뻔하게 뭐 이런 G7 이야기 트럼프가 뭐 이란 공개한 거,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 법사위원장 뻔한 데인데 그래서 추경에 대한 보통 얘기가 추경 이야기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말미 부분이라든지 따로 만나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이제 야당 대표 단둘이 만나서 서로 이제 협상 이른바 이제 빅딜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면 뭐 거래, 뭐 검거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정치는 협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과거 같으면은 이제 뭐 총리를 뭐 오킬 해주고 뭐 법사위원장을 뭐 주고. 야당 몫을 준다든지 뭐 이런 이제 딜이 혹은 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쨌든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이 당정 관계, 당청 관계가 이게 하나 시금석이거든요. 저도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 김민석 후보자 낙마시킬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잘했다는 건 전혀 아니고 예. 과거의 그 사례에 비춰볼 때 그런데 민주당과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민주당이 약간의 비판의 모습이 좀 나와야죠. 우리 정당이 이 지금 여당과 이 집권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게 안 돼요. 이른바 여의도 출장소라고 맨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사실 국민의힘은 거의 돌격대였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격대였는데 민주당이 이럴 때 일각에서는 좀 비판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나온 게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하고 박지원 의원이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취지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이제 어떤 분이 그 주진우 의원이 공격에 이제 선봉에 섰는데 국민의힘에 주진우 의원 보고 당신 검증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주진우 의원은 총리 그 청문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당신은 잘했냐 그러면 그게 됩니까? 그래서 전 이럴 때 민주당이 옹호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이거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 이런 말이 좀 막 모습이 나와야지 이게 당정 관계가 바뀌는 거지. 여전히 우리 무조건 그냥 돌격대로 간다. 그럼 과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건 제가 원론적이지만 지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총리 후보자를 공격하는 야당 의원을 맞공격하는 건 정말 좀 부적절하죠. 부적절한 거예요, 그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데 그건 맞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예, 거기서 해명할 생각을 해야지. 예, 저도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보면 뭐 출판기념회 통해서 뭐 거금 이렇게 확보했던 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관리였지만 그건 그래도 사과 반성해야죠. 그렇죠. 네, 잘못된 확실하게 좀 이 사과를 하고 물러설 수 있는 물러서는 이런 모습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저는 이 정부에 참 그 박수를 하나 치고 싶은 게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 낙마시킨 거. 네, 과감하게 빨리 신속하게 낙마시킨 거. 잘한 거죠. 원래 이재명 스타일 같으면 낙마 안 시킵니다. 이거 밀어붙이는 거고 버티고 가는 거지. 근데 그냥 쿨하게 딱 처리하는 걸 보고
이런 건 참 너무 좋다. 예. 그래서 이번 총리 인선 과정도 그렇고 저는 더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앞으로 이후 장관 청문회가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죠. 예, 이걸 대비해서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놓고 국힘과 같은 협상, 여야 협상이 좋은 이후 장관 청문회에서 예. 물꼬를 틀 수 있는 예. 이 협치의 첫 실험대다. 오늘 아마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총리 인준에 협조해 달라, 또 추경 빨리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할 거고, 야당은 총리 부적절하니 철회시켜 달라. 추경 전 국민 퍼주기니까 내용을 바꿔야 된다. 뭐 서로 이런 얘기 할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또 만약 저 추경에 뭐 부분적인 그 수정은 있을 수 있으니 대안을 달라. 네. 총리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일단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 뭐 이러고 헤어질 거예요. 이미 다 근데 나왔네요. 예. 그래도 그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당연하죠. 무조건 해야 되고 무조건 자주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돼요. 그 도널드 레이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통의 달인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전화통 붙잡고 매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예. 그 클린턴 대통령도 그래. 우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이 바뀌면 됩니다. 전 그러면서부터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어요. 오늘 사실 뭐 그런 얘기하고 헤어진다 하더라도 안 만나고 나면 100번 나은 거예요. 그럼요.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얘기가 좀 나아질 것이고 그게 관행화되고 이제 그게 하나의 그 패러다임으로 정착되면 좀 바뀌는 거예요. 예. 그 지난 정권에 그게 너무 안 됐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회동은 너무 안 된 게 아니라 아예 안 됐죠.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2시간 차담회로 그냥 가령해 버렸고, 그것도 2년 만에 만나서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더구나 이번에 저는 좀 기대되는 게 그 군소정당 부르지 않고 국민만 불러서 또 민주당 지도부가 하기 때문에 좀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설령 오늘 회담 과정에서 별 큰 뭐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또 조만간 빨리 만나고 또 전화로 이렇게 소통하고 하면 3인 동색이네요. 우리.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자, 1시 33분 좀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까요? 이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일 오후가 뜨자 고속도로 상행선 이동량이 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에서 이동하는 차량들 서울 양양고속도로 동홍천에서 속도가 내려가고요. 이후 설악에서 화도 사이 이동량 많습니다. 다시 덕소 3패부터 정체입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휴게소에서 동곤잠까지 차간격 좁혀지고요.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과 월곡분기점부터 3km씩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옥산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정체, 이후 시곡간 들어와서는 양재에서 반포 지나기 어렵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감곡에서 여주 분기점 사이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직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 조암나들목에서 속도가 내려가는데요. 추돌 사고 여파 받습니다. 지금은 처리 완료된 모습이고요. 경행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평 나들목 지나 사고가 있는데요. 현재 4차로에서 처리 중이라서 전방 주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선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이동량 꾸준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조금 전 교통정보 전해주신 분 이휘영 씨가 아니라 서휘영 씨네요. 남의 성을 함부로 바꿔서 죄송합니다. 자,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저 오늘 처음으로 2명 좀 하겠습니다. 네? 해외까지 해서. 괜찮아요? 예.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인데 미국이 지금 이란 핵시설 3곳을 공습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에서의 위험한 확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국제평화 및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예. 우리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라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편을 들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미국이나 이스라엘 편 들기도 그렇고 이란 편 들 수도 없고 이게 또 중동전이 확전되면 이게 유가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로서 대단히 예민한 문제에서 이걸 뽑았고 또 하나 국내 정치는 아까 오면서 들어본 건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얘기예요. 이재명 정권은 유권 무죄, 무권 유죄를 단 1바이트의 부끄러움이나 염치도 없이 국정 철학으로 천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과자 주권 정부답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 좀 시작해 보겠다는 건데 오늘도 오찬회동 하는 날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날 그래 명색이 야당의 중진이라는 분이 당 대표까지 했던 분인데 이렇게 아주 수위 높게 그냥 좀 여유 있게 비판한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하는 게 전 과연 이게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는 생각인지 물론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도 바뀌어야 됩니다만 야당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발언은 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뭔가 해보겠다는 건데 이거 예.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면 어떡합니까? 예. 최진 원장 금주의 한마디. 그러니까 제가 딱 이 말을 꼽아놓고 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지난번에 제일 유명했던 좀 지난 한 주 동안에 제일 화제가 된 말이 뭐냐 했더니 공교롭게 똑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인데 캐나다 G7 가서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과도 같다라는 이 표현인데 야 저는 이보다 더 절묘하게 한일 관계에 어떤 개선을 나타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일 공조나 앞으로 실용 외교 이런 게 좀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 친근한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앞마당을 같이 쓰는 거의 이웃집이다. 예, 이웃집이다. 네. 뭐 얘기 나온 김에 G7 정상회담 참석한 그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미가 있죠. 일단 우리나라가 뭐 사실 6개월 동안 뭐 완전히 외교도 물론이고 국내 정치 물론이고 완전히 정리된 상태였는데 정상적으로 복원됐다. 우리 외교가 그걸 가서 알린 거예요. G7 우리는 뭐 그 회원 국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서 알리고 그 유럽 정상들과 1대1 만나기도 했고 물론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야 뭐 다음에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중동 전 때문에 이렇게 일찍 귀국해서 만남이 불발됐습니다만 트럼프와는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빨리 그 해외 그 순방 외교에 나서면서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왔다. 그 자체를 알렸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이게 다른 회의가 아니고 G7 회의였다는 점이 더 좀 의미를 둡니다. 서방의 어떤 최고 강국 7개국 가서 단시간 동안 가장 빠르게 또 가까워질 수 있던 기회였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뭐 당연히 아시지만 그건 뭐 국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그건 논외로 치더라도 일단 전반적으로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오늘이 22일인데 그 나토 정상회담이 24, 25란 말이에요. 네. 우리 정부는 이번에 G7에서 트럼프를 못 만났으니 나토 정상회담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근데 아마 그걸 지금 기대하면서 추진을 하고 아직 나토 정상회담에 갈지 안 갈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란을 전격적으로 저렇게 공격한 마당에 트럼프가 나토 정상회담에 못 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동안 3년 동안 계속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했으니 나토 정상회담도 가야 한다는 게 대세였는데 대세였죠. 이게 벌써 22일이고 내일 모레면 떠나야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글쎄 제가 볼 때 나토 오늘 이제 공격한 것 때문에 나토 회의 참석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전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정부도 그런 기류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나토 정상회의가 그러게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상황에서 나토 정상회담을 굳이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건 조금 좀 여러 가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아직도 결정 못한 걸로 봐서는 안간적으로 내부적으로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안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커지는 거죠. 그죠.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미국하고 유럽 사이가 오래전부터 좀 미묘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닌 어떤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앞으로 정상회담 할 때도 그렇고 또 하나 좀 표현이 뭐합니다는 미국과 트럼프를 동일시하기에는 너무 외교 전략
전략적으로 좀 모순된 부분이 많고 좀 미국 내에 기류, 여론, 정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판이하게 두 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정부로서 어느 한쪽으로만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가까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과 가까워진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팀들이 상당히 머리가 아파요, 좀 복잡하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무조건 나토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양상이 복잡해요. 예, 복잡해요. 이게 1979년 이란 혁명 이후에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게 처음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게다가 트럼프는 그동안에 우리는 그 세계 경찰도 아니고 여기저기 저 개입 안 한다. 그리고 전쟁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누가 이기든 상관없으니 빨리 끝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자기가 지금 이란과의 전쟁 행위를 한 거거든요. 지금 뛰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 변화입니다. 이게 아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무조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무조건 비판하고 이렇게 전쟁이라고 비판했는데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한 건 또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유엔 혼란스럽죠. 사무총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판까지 하고 나온 마당이고 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심각한 거죠. 미국을 공격한 거예요.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공격을 해놨지만 이걸 앞으로 수술을 어떻게 할 건지도 그러니까요. 골치 아플 거예요 아마. 네, 여러 가지. 네. 지금 딱 하나 그나마 이 상황에 또 악화될 안 되는 딱 하나는 이란이 지금 워낙 그 힘이 취약하다고 네, 하고 네. 내부에서 지지 기반도 약하다고 하니까 백기투항해버리면 그렇죠. 뭐 근데 그냥 빨리 진속될 수 있는데 또 이란이 투항하겠습니까? 투항 안 그러니까요. 하겠죠. 그래서 지금 핵시설 다 옮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도 피해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란이 그 투항하지 않을 거예요. 그쪽의 그 성향을 볼 때. 근데 반격할 수 있는 수단은 그렇게 수단이 거의 만만치 없죠. 않은 것 뭐 이 같아요. 미사일도 뭐 3층에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첨가에 안 남았다는 첨가에 안 거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막 유효한 게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1000개가 안 된다는 거라서 거의 예. 제공권 완전 상실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어쨌든 이란의 군사적 공격까지 하는 거 보면 사실 일본이나 우리나라에게 군사적 공격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외교적 여기엔 통상적인 그런 아주 공격에 가까운 이런 거 할 가능성이 매우 이제 높다라는 걸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핏 드는 게 이럴 때일수록 더 오히려 우리 한국하고 일본이 좀 더 가까워져서 예. 미국의 그런 통상합의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 동의하면서도 또 하나가 근데 그 경제는 그러는데 안보가 이 벌써 이 주한미군을 전략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본 이 틈을 좀 노리는 것 같아요. 그 단일 협력 국가라는 걸 제안했을 얼마 전에 네. 그 뭐 OCEAN 오션이라고 발음하는 건데 그게 단일 원 코퍼레이티브 하나의 협력 기구다. 그러니까 한미일에서 미군 빠지고 일본이 그 자리에 안보 주도권을 가질 이런 그 움직임이 충분히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아예 예의주시해야 된다. 예. 경제와 안보를 정말 같이 봐야 되는데 안보는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일본이 어쨌든 이 영내에서의 주도권 노리겠다는 생각이 상당한 것 같아요. 지금 그걸 같이 볼 필요가 있다. 항상 우리가. 네. 네, 그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일본 도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에 그야말로 깜짝 방문을 했다는 거. 네. 현직 총리가 한국대사관의 수교 60주년 행사에 예고도 없이 왔다. 직접 왔다. 네, 맞죠. 그것도 바로 G7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에 바로 이거는 일본이 지금 한국한테 얼마나 공을 들이는가라고 하는 게 확인되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일본 언론들의 평가들을 들어보면요. 민주당 정부가 그동안 해온 행태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한 언급들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악화될 거다 한일 관계가라고 그렇죠. 하는 우려감을 많이 갖고 맞아요. 있었는데 네. 이번 캐나다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역사 문제 거의 거론 안 하고 과거 문제 거의 거론 안 하고 이런 어떤 태도를 보여준 것이 아주 일본으로서는 이제 환영할 만한 일인 거고요. 제가 최근인가 그 일본 그 TV 특판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되게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는다. 그래도 어쨌든 일본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 똑같은 말씀인데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의외로 잘할 것이다. 국내 정치도 그렇고 해외 정치도 영리하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뭐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간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게 정확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우려를 부시시키게 했던 그런 태도를 비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 거기 이제 우호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난 정권이 너무 저자세였어요. 물론 우리가 반쳐는데 일본은 전혀 우리한테 채울 생각이 없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가 좀 껄끄러지게 일본이 껄끄러지겠네 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더 잘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 외교는 당당해야 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쯤 되면 그러니까 실용 외교의 어떤 강도나 폭이 훨씬 빠르고 좀 광범위하게 지금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우리 호주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이쪽으로서 뭐 제2 나토 구축 뭐 이런 움직임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용외교 폭이 중국이라든지 나아가서 러시아까지 상당히 좀 넓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트럼프만 믿다가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다시 정리한 걸 민주당 쪽의 주장을 들어봐도 확고한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기본으로 한다. 그렇죠. 그 기본이 그리고 돼야죠.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과는 실용적 타자 외교로 임한다. 뭐 이런 전략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제가 과거 여러 정부에서 여야 간의 외교 정책을 가지고 티각태각 토론하는 걸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여야 간의 이 외교 안보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티격태격 할 게 없을 것 그게 같아요. 없어요. 의외로 그 실용적 시장 정부가 거기다 함의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걸 북중로 한미일 가지고 자꾸 이념적으로 보는데 그거 없애야 돼요. 그 실용이라는 게 그걸 다 용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걸 천명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예. 말이죠. 예. 그래서 외치보다 어떻게 보면 내치가 훨씬 더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런.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구체적인 걸림돌이라고 할까 그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 지난 윤석열 정부가 재단을 만들어서 해법을 내놨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명시적 입장을 밝힌 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재단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해놓은 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서 그 합의는 잘못됐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당시 그런 표현도 제가 썼던 기억이 나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사과해야 한다 일본 정부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대 정부로서 합의했던 거를 잘못했으니 다시 한번 협상해 보자라고 하려면 사과해야 한다. 근데 사과가 아니라 일본 정부를 세게 몰아붙이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태도는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일본에 대해서 당당한 거고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당당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할 얘기를 하고 지적할 거 지적하는 것이지 무조건 일본을 몰아붙여서 어쨌든 국내 정치의 지지자를 끌어모으겠다. 그런 게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거기서 이제 해방돼야 돼. 우리가 거기 자유로워져야지. 제 말이요. 그래야지 국내 정치와 해외 외교가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그걸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 외교 관계와 위안부 문제는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런 위안부 문제가 모두 한일 관계 전부인 것처럼 그래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치가 복잡하고 급박하지만 저는 큰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이 부분만 잘 돌아가면은 별 걱정 없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대통령이 조금 바뀌면요 다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얘기에 저도 의원이 본 건데 그 대통령 전문가시지만 우리 최 원장님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책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 프레지덴셜 파워라는 책에 대통령의 권력은 헌법이 부여한 공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설득에서 나온다. 그게 아주 인상적이에요. 거기서 그러면서 클린턴 얘기한 건 딴 책인데 클린턴과 이제 그 레이건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뀌어보자 이게 한번. 그럼 대통령도 멋있어지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물론이요. 여야 좋아지고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더 좋은 길인데 왜 과거 대통령은 그걸 안 했을까? 못했는지 안 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기대해 보는데 한번 두고 봐야죠 뭐. 그리고 이제 보수 진보가 팽팽하게 맞서는 이런 양강 정치 구도에서 어느 한쪽이 너무 이게 쪼그라들거나 미미하면은 이게 정치 전체가 흔들리고 이제 대한민국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솔직히 보면 국민의힘이 걱정되는 거죠. 순전히 국민의힘이 한 것보다는 너무 한쪽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이게 걱정이에요. 근데 워낙 세게 얻어맞았으니까 조금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쪽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계엄하다가 탄핵당하고 대선에서 참패했는데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없죠. 좀 조금 시간을 줘야 돼요. 조금씩 이렇게 나아져야 되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 건데. 저도 정말 국민의힘 비판하기 아주 지쳤는데 정말로 민망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민주당하고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만, 근데 하는 걸 보면 송원석 이거 새로 이제 그 원내대표 됐잖아요. 그분 얘기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혁신을 제안하면서 당신이 혁신위원장 맡아라. 그건 다 혁신하지 말라는 이제 협박 비슷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를 보니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저 같이 정책 공부했던 이제 5대학 교수 은퇴했습니다만 그 친구 얘기가 그 독일의 바이에른 주가 이쪽에 또 우리나라 TK 같은 데 하나 있대요. 아주 지역 편향이 확실하대요. 그래서 거기는 따로 정당이 딱 있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TK 정당을 따로 뭐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럼 생각해 보자. 그 친구가 TK예요 고향이. 그 TK인데 아주 비판적인 TK인데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 우리나라도 이거 TK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류인 국민의힘 이걸 좀 다른 패러다임으로 좀 연구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날 정도예요. 네. 거의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수도권 다 전멸하고 그 대신 TK에 계신 분은 또 빠지 달고 그러니까 더 구태해져야지 빠지던 이런 이상한 역설 같은 거.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벼랑 끝에 줄줄이 서서 이번 대선 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나무까지 다 매달려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근데 두 손으로 매달린 상태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손을 놔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야 땅으로 떨어져서 멍들고 깨지고 해서 다시 이제 서로 회복하는 건데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에서 싸우기 때문에 지금 해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라 지금. 근데 어떡하겠어요.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번 겨루는 수밖에 없죠. 그밖에 없어요. 일단 기다려. 그거 겨뤄가지고 어떻든 승패가 나야 또 그 다음에 그 당내에 질서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는 좀 시간을 줄 수밖에 그래야죠.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국민의 비판 좀 자제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워낙 지금 비판은 계속 하는데 하는 얘기 비판의 논리가 우리도 사실 굉장히 이게 빈약해졌어요. 이제 TK 그리고 너무 지금 왜냐면 지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도 안 되는 정당이에요. 그 정당이. 아직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가능성을 지켜는 보겠는데 가능성이 있을까. 그건 당연히 당론 무효화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 새로 탄생했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하라는 거였고. 근데 여전히 그 당론조차 무효화를 못 시키겠다. 그리고 5월 10일 날 새벽에 그 전무후무한 세계 정당사의 전무후무한 후보 교체. 그거 규명하자는데 그거 규명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떡하자는 얘기야 도대체 그렇게 비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가면 김문수, 한동훈 지금 제2라운드 똑같이 지금 재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또 다시 안철수 나오고 이러고 또 나경원 또 이름 거론되는 거고 정말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근데 똑같은 대선 전의 상황들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건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출마설이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당대표 도전설. 예,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미지도 좋고 또 참신하고 개혁적인 그런 안을 또 제시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한시적으로 김용태를 다시 옹립해서 내부 개혁에 너무 몰두하게 하고 나머지 온통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개파 공천권은 개파들끼리 할 수 없이 분점해서 나눠먹게 하는 것이 그나마 저는 차선이라고 지난주에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주일 만에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줘보자고요. 그럴까요? 뭐 예. 별로 언급할 가치가 아직은 없어요. 예. 더 센 비판이시네요. 여기까지 합시다. 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희은이 부른 늙은 군인의 노래 듣고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